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실전 비평적 글쓰기 세 번째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초고 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평적 글쓰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또 사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평적 글쓰기는 대단히 의미 있는 글쓰기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자아와 세계에 대해 사유하고 비판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 비평적 글쓰기는 그러한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의미 있는 장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평문을 쓸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비평문이 설득하는 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평문을 쓸 때는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판단과 평가가 명확해야 하며 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비평문과 감상문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영화 비평을 쓸 때 개인의 즉흥적인 느낌이나 취향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비평과 리뷰를 조합하여 비평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비평 쓰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자신만의 관점과 생각이 충분히 반영된 주관적 해석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근거, 즉 영화의 특정 장면이나 중심 사건, 시공간적 배경이나 등장인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교재에 실려있는 영화 비평을 함께 살펴보면서 좋은 영화 비평 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글은 김경욱의 괴물이 태평양을 건너면 옥자가 된다입니다. 이 글의 일부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옥자는 봉준호의 6번째 장편 영화이다. 영화는 2007년 뉴욕, 농화학 대기업 미란도에 새로 부임한 총수 루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프레젠테이션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루시는 세계 식량난 해소에 일조하게 될 슈퍼돼지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세계 곳곳에 26마리의 슈퍼 아기 돼지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한다. 루시는 슈퍼돼지가 적게 먹고 적게 싸고 체구가 클 뿐 아니라 아름다운 특별한 존재라고 강조한다. 한국에서는 강원도 산골의 우수축산농 주희봉이 그중 한 마리를 키우게 된다. 조실부모한 주희봉의 손녀 미자는 슈퍼 아기 돼지를 옥자라고 부르며 동생이자 친구로서 애지중지한다. 강원도 산골에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친구도 없이 할아버지와 살아가는 미자를 보면서 산골 소녀 영자 이야기가 떠올랐다. 약촉해는 아버지를 도우며 산속에서 살아가던 영자가 2000년 7월 매스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결국 배금주의 사회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비극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다. 봉준호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놉시스가 하나 있었다. 산골소녀 영자 사건처럼 산에서만 살던 한 소녀가 정말 큰 산삼을 발견하고 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다고 말한다. 10년이 지나자 미란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슈퍼돼지로 자란 옥자를 회수하러 온다. 그들에게 옥자가 잡혀가자 미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옥자를 찾아 나선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는 설정은 봉준호 영화에서 계속 반복된 모티브이다. 장편 영화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에서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격리 직원 현남이 아파트 주민의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다닌다. 살인의 추억에서는 형사들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으러 동분서주한다. 괴물에서는 아버지 강두가 괴물에게 잡혀간 딸 현서를 구하려고 한강 일대를 헤맨다. 마더에서는 엄마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아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진범을 찾아다닌다. 다시 말해서 봉준호는 동일한 설정을 다른 여러 가지 장르에 대입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속 시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남이 찾던 강아지는 경비 아저씨의 보신탕이 되어버린다.
형사들은 끝내 살인마를 잡지 못하고 여중생의 죽음도 막지 못한다. 강도는 죽은 현서와 조우하게 된다. 엄마는 아들이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아들을 되찾는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는 설정의 결말은 모두 비극으로 끝난다. 옥자는 이전 봉준호 영화를 결산한 작품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괴물과 미묘한 대꾸를 이루고 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괴물과 옥자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동기부터 유사하다. 봉준호는 괴물에 대해서는 한강 다리를 기어 올라가는 괴물을 본 적이 있다고 했고 옥자에 대해서는 운전하다 도로 가운데 있는 이상한 동물의 비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괴물이 인간을 잡아먹는 반면 인간은 슈퍼돼지를 잡아먹는다. 그러므로 강도는 괴물에게서 여중생 현서를, 현서와 비슷한 또래의 미자는 괴물 같은 기업 미란도에게서 옥자를 구해내야 한다. 강도가 하려는 일을 막는 장애물은 괴물의 위험성을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의 위험성으로 바꿔치게 하려는 공권력과 미군이다. 이 설정의 개연성을 더하기 위해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상흔들이 소환되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정치 영화의 면모를 보이면서 한국 사회를 향한 풍자와 냉소 그리고 불안을 감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지금 다시 봐도 언젠가 직접 경험한 듯한 기시감을 준다. 옥자는 할아버지와 미자가 한상에서 밥을 먹는 장면으로 끝난다. 괴물의 마지막 장면의 반복이다. 이때 강두는 한강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총을 들었다. 반면 옥자에서는 엔딩 타이틀이 지나간 다음 에필로그가 등장한다. ALF의 리더가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단원들을 이끌고 큰 소란을 벌이러 가는 장면이다. 기나긴 엔딩 타이틀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 관객을 위한 서비스일까? 이 에필로그 역시 이전 봉준호 영화와는 다른 지점이다. 결국 옥자는 루시가 입은 한복을 많이 개량한 옷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또는 돼지가 슈퍼돼지로 변형된 것처럼 봉준호의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 영화로 부풀려진 결과물이다. 이 영화 비평은 2017년 6월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괴물이 태평양을 건너면 옥자가 된다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글은 영화 옥자를 봉준호 감독의 이전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평가한 글입니다. 글쓴이는 이야기의 중심 사건을 이루는 주요 테마인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는 설정이 이 봉준호 감독 특유의 설정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그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를 비롯해 살인의 추억과 괴물, 마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6년에 개봉한 괴물과 옥자가 미묘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 또한 영화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동기나 마지막 장면 등을 구체적 근거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더욱 설득력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유사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영화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해피엔딩이라든지 에필로그 장면 등을 거론하며 옥자가 이전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에서 다소 벗어나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유통 방식입니다. 이처럼 영화 비평을 쓸 때는 영화의 구체적인 장면이나 모티브, 인물 등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감독과 영화 제작 환경 등 외적인 요소에 대한 자료 등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전개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비평적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던 초고 작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평적 글쓰기의 마지막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에서는 비평적 글쓰기의 초고 쓰기에 대해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